메디치 가문은 대단한 가문이었죠. 교황이 2분 배출되었습니다. 프랑스 왕비가 2명 배출되었습니다. 탁월한 인재들을 배출했습니다. 이 미켈란젤로는요, 메디치 가문의 양자였습니다. 마키아벨리 대표적인 책이 뭐죠? 군주론이죠. 그 군주론의 군주가 누구냐? 메디치 가문입니다.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르네상스를 견인합니까? 첫 번째, 대학의 한계를 넘어서 인문학을 태동시켰다는 것입니다. 플라톤 아카데미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고방식의 전환을 위해서 플라톤 철학을 도입했습니다. 세 번째, 파격적인 예술과 후원으로 르네상스를 배후에서 견인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쪼들린 사람들을 후원해서 위대한 천재로 만들어가는 그 작업의 대표적인 인물이 물론 도나텔로도 되고 미켈란젤로도 되지만 미켈란젤로입니다. 그가 어떻게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셨을까요? 그 뒤에 메디치 가문이 있었다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부의 개념을 재정립했어요. 부의 축적보다 중요한 것은 공동체 의식이었다는 겁니다. 공동체 의식. 하층민들을 지원해서 귀족계급들의 엄청난 견제를 받았던 것이 그 가문의 출발이었다면 그 가문의 마지막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를 필드 시민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기정함으로써 부의 개념을 재규명했다는 것이죠.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아름다운 예술의 시대, 빛의 시대, 창조의 시대, 아름다움의 시대, 르네상스 시대로 여러분을 모시고 갈 연세대학교의 김상근 교수입니다. 제가 르네상스를 주목하는 이유는요, 아니 우리가 함께 르네상스 시대에 대한 여행을 하는 이유는요, 지금 우리 시대의 문제가 절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 때문에 우리는 500년 전에, 600년 전에 르네상스 시대를 주목해야 합니다. 자, 바로 오늘의 문제입니다. 오늘의 문제. 도대체 오늘 하루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지금 세상은 오늘 하루 동안 어떤 일이 전개되고 있을까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오늘 하루에 있었던 일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5억 5천만 명이 오늘 하루 인터넷을 사용했습니다. 또한요, 4,400억 개의 이메일이 오고 갔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그렇습니다. 자, 또 다른 일은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루 68만 대의 TV가 판매되는 반면에 오늘 하루 507만 대의 휴대전화기가 판매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이 되어진 일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엄청난 일이 오늘 하루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까지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정보 전달, 속도, 그리고 다양한 교류가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미정유의 사태입니다. 그죠? 우리 인류는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들은요,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우리들이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왜? 이런 미정유의 사태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갑자기 이 세상이 급변하게 돌아가는 이 현상 가운데서 우리가 방향을 잡고 균형을 유지할 것인가? 이 르네상스는 중세 천년의 역사를 단절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르네상스 시대가 중세 천년의 역사를 끝내고 새로운 창조의 시대, 아름다움의 시대, 빛의 시대, 르네상스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중세 시대 사람들은요, 어떻게 살았길래 르네상스 시대의 사람들, 그리고 근대 현대 사람들이 그 시대를 암흑의 시대라 이렇게 불렀을까요? 중세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엄주가무가요, 그들의 일상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사실
사순절 기간 이전에 카니발 축제, 사육제라 그러죠. 그 사이에 일어났던 어떤 그 사회의 어떤 음주 가물을 보여주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어린아이에게 술을 먹이고요. 또 무엇보다 그 시대는요,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굉장히 폭력적이었습니다. 굉장히 폭력적이었어요. 중세 시대에 교회당에서 울리는, 성당에서 울리는 종소리는 무엇을 상징했느냐? 더 이상 싸우지 말라는 게, 종 칠 때만이라도 제발 좀 싸우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싸우다가 종이 댕댕 치면은 일단 휴전을 했던 것이 중세 시대의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자, 1348년도에요. 베네치아에 배가 한 대 도착했습니다. 그 배 밑창에 쥐가 몇 마리 있었어요. 그 쥐의 몸에 어떤 병균이 있었죠? 흑사병이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년 사이에 전 유럽으로 이 흑사병이 퍼져나가면서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사람들은요,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죽음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죽음의 순간에 천국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종교적 책무에 대한 생각으로 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지극히 종교적이었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중세의 지도인데요. 딱 보시면은 세계 지도가 아니라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지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일 중앙에 보시면은 둥근 큰 도시가 하나 보이죠? 저게 어딜까요?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십자가 운동이 그래서 생긴 거죠. 자, 중세 사람들은 성지순례가 그들의 생애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존재 이유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제일 중심이 되는 세계관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을 위시한 터키, 그다음에 그리스, 이탈리아 요 지역이 세계 전부인 것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대를 암흑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암흑의 시대가 갑자기 한 도시에서 끝이 나버립니다. 어딜까요? 바로 이곳입니다. 피렌체라는 곳입니다. 참 이상해요. 왜? 여러분, 유럽에 얼마나 많은 도시가 있습니까? 런던, 파리, 암스테르담이 있고요. 이탈리아에도 얼마나 많은 도시가 있습니까? 나폴리, 밀라노, 베네치아, 여러 도시가 있는데, 인구 4만 5천에서 5만 5천 명 사이의 작은 도시였던 이 피렌체에서 중세 천년의 역사가 끝이 나고 이제 르네상스 시대, 창조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누가 태어나서 어떤 일을 했길래 이 도시에서 중세의 암흑이 끊어졌을까? 딱 한 사람 때문입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이 사람 단테였습니다. 여러분, 단테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 사람이 쓴 책, 신곡 읽어보셨습니까? 이 정막은 무엇을 상징하는 건가요? 제가 좋아하는 단테의 한 구절 소개해 드릴게요. 네, 여기서 보는 자가 사랑의 지성을 가진 여인들이라고 시작되는 저 새로운 시를 끌어냈던 바로 그 자인가? 묻습니다, 단테에게. 바로 저자가 사랑의 지성을 가진 여인들이라고 시작되는 시를 쓴 사람인가? 그랬더니 단테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랑이 내게 입김을 불어줄 때 내 마음을 모으고 그가 속으로 속삭이는 대로 엎조리면서 가는 사람이라오. 여러분, 바로 여기서 중세가 끝이 난 겁니다. 사랑이 속삭이는 대로 그 사랑을 엎조리면서 살아가는 사람 단테에 의해서, 자, 어떻게 중세가 단절되었습니까? 어떻게 중세가 끝났어요? 단테에서. 어떻게 중세가 끝나게 됩니까? 단테에서. 바로 저 사랑을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그 사랑에 가슴이 벅차올랐다는 것입니다. 자, 단테가 왜 사랑에 벅차올랐을까요? 아름다운 그녀 베아트리체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9살 때 봄의 축제에서요, 이 단테가 베아트리체라는 아름다운 소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중에 단테는 이렇게 그때의 감정을 기록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내 가슴 가장 깊숙한 곳에서 역동적인 감정이 솟구쳐 올랐으니
내 가슴은 떨리기 시작했고 그 떨림 때문에 내 맥박은 잦아들었다. 여러분, 한 남자가 한 여인을 사랑한 것이 무엇 그래 대수라고, 무엇 그래 중요한 일입니까? 왜 이게 중세의 단절을 의미했을까요? 여러분, 중세시대 사랑은 누가 하는 것일까요? 완벽한 사랑은 누가 합니까? 오직 신만이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욕망할 뿐이었어요. 그런데 단테에 의해서 사랑의 지성을 가진 여인들을 노래했던 단테에서 베아트리체를 보면서 가슴이 뛰었던 그 단테의 그 달콤한 사랑의 감정 속에서 중세가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자, 단테가 오른쪽에서 슬퍼하는 모습으로 이제 걸음을 총총히 옮기고 있습니다. 왜 슬펐을까요? 그의 연인 베아트리체가 보시는 것처럼 피렌체 최고의 부자 가문에 시집을 갔어요. 이제 결혼식을 옮기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그녀를 떠내보내고 이제 단테는 슬픔에 빠지게 되었지요. 우연히 길거리에서 만나게 됩니다. 한 9년쯤 지난 다음에 단테는 말을 걸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미 결혼한 사람이기 때문에 말 건네지 못하죠. 그래서 괜히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을 몇 마디 그러다가 베아트리체는 그냥 무심히 그의 곁을 스쳐갑니다. 그때 단테가 쓰라린 가슴을 안고 저 아르노강을 천천히 걸어서 저 강둑을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서 긴 한숨을 몰아쉬고 책상에 앉아서 글쓰기를 시작했으니 그 글이 바로 중세를 장래 지낸 신곡이 된 것입니다. 자, 어떻게 중세가 마감되었을까요? 돌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돌체. 가슴이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빠지셔야 돼요. 지금 사랑에 빠지셨습니까? 지금 달콤하세요? 돌체하십니까? 우리 가슴이 뛸 때, 내 맥박 소리가 그 쿵쾅거리는 가슴에 잦아들 때, 그때 한 시대가 마감되고 새 시대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이 단테가 왜 중세를 단절시켰냐면요, 이른바 르네상스의 선구자가 됩니다. 르네상스가 뭐라고 그랬죠? 재탄생이라고 그랬죠? 무엇이 재탄생합니까? 그리스와 로마의 고전이 재탄생해요. 단테의 신곡은요, 혼자서 지옥과 연옥과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동행합니다. 누구죠? 바로 베르길리우스라는 사람입니다. 베르길리우스, 우리 공부했죠? 그죠? 아이네이드를 쓴 사람입니다. 아이네이드를 쓴 사람. 그 사람과 함께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고전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서 이제 단테는 르네상스의 선구자가 된다는 것이지요. 보십시오. 오디세이아입니다. 호메로스가 쓴 책이죠. 그 책을 따라서 쓴 사람이 바로 아이네이드라고 그랬죠. 베르길리우스가 쓴 책입니다. 그죠? 그 책을 패러디해서 따라 쓴 글이 바로 신곡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여기서 르네상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단테는요, 중세 시대 사람들이 숙고하는 삶, 비타 콘템플라티바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단테는요, 그저께 숙고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비타 악티바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은요, 피렌체 정치에 참여해서요, 심지어 이탈리아 정치에 참여해서 교황권과 황제권 사이의 갈등에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다가 큰 피해를 입게 되죠. 피렌체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 그림은요, 피렌체의 두오모 대성당의 벽에 걸려있는 그림인데, 보시는 것처럼 단테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 비타 악티바의 결과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피렌체 성벽 밖에서 신곡을 들고 슬퍼하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은 활동하는 삶을 삶으로써 르네상스의 선구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곡에 보면은 가슴 아픈 구절이 있어요. 어떤 구절이냐면 이런 구절입니다. 처참할 때 행복했던 시절을 회상하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은 없다.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도시 안에서 베아트리체를 보았을 때 그 기쁨, 그 환희는 이제 없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방랑하고 유랑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유랑과 고통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왜? 비타 악티바,
활동하는 삶이 필요했기 때문에요. 자, 두 번째 인물은 누굴까요? 당연히 페트라르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잠시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이 페트라르카라는 인물이요, 어디서 인문주의 운동을 시작하느냐? 산에서 시작합니다. 산에서 저 아우구스티누스의 유명한 고백록이란 책을 다시 읽으면서 새로운 인문주의의 시대, 르네상스 시대를 시작하는 선구자가 되죠. 자, 바로 이 산입니다. 이 산에 올랐습니다. 페트라르카가 이 산에 올라서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읽고 세상이 바뀌었어요. 저도 한번 가보니까요, 산이 별로예요. 이게 산이 뭐 이 정도 가지고 뭐 세상이 바뀌냐. 그래서 제가 제 아들이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아, 우리도 산으로 가자. 산에서 세상이 바뀐다는데 진짜 산으로 가서 그 페트라르카가 읽었다는 그 아우구스티누스의 책을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제가 딱 제 아들을 데리고 여기로 갔습니다. 이게 어디냐면은 바로 대청봉이라는 곳입니다. 네, 산은 이 정도로 산이라 그래요. 저 대청봉에서 보는 천불동 계곡 기가 막힙니다. 야, 여러분, 그렇게 아름다운 산이 별로 없어요. 제가 거기서 제 아들을 여기 앉혀놓고요, 그 페트라르카가 읽었다는 그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을 읽어줬습니다. 인간은 산 정상에 올라 아름다운 광경의 넋을 잃고 풍랑이는 바다를 바라보면서 굽이치며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휘몰아치는 큰 대양을 바라보면서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별들의 운행을 바라보면서 넋을 잃지만 정작 인간 내면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은요,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야, 멋있다, 아름답다, 그렇게 하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뭐라고요? 우리 인간의 내면이라는 것입니다. 내면. 우리 내면의 가치라는 거예요. 페트라르카가 그걸 읽으면서 무릎을 쳤던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그렇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인간이구나, 인간의 본질이구나. 그리고 산을 내려가서 쓴 글이 사실은 인문주의 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글이었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책을 덮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화가 치밀어 올랐다. 인간 내면의 세계, 영혼의 세계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없는데 내가 왜 그것을 몰랐을까? 나는 내면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았다. 그때부터 나는 산 아래로 내려올 때까지 단 한마디도 입술에서 내뱉지 못했다. 이것이 인문주의 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빨을 굳게 깨물고 몽방두산을 내려오면서 이제 르네상스가 시작된 것입니다. 인문주의 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무엇이죠?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질. 그것을 재발견했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시대를 뭐라고요? 르네상스라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단테와 그 페트라르카의 깨달음을 시각화해서 르네상스 미술의 아버지로 불리는 사람이 바로 지오토입니다. 르네상스 미술의 선구자이기도 하죠. 여러분, 이 지오토가 어떤 사람이냐? 그렇게 기록은 많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그의 스승은 분명합니다. 그의 스승이 누구냐면은 이 그림을 그린 사람입니다. 치마부에라는 사람입니다. 치마부에. 이 치마부에가 자신의 스승이었는데 이 사람이 치마부에가 중세의 마지막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였던 지오토가 르네상스를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 치마부에의 제자인 지오토는 어떤 그림을 그렸을까요? 비슷한 주제에, 아니 같은 주제입니다. 사실 마에스타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뭐가 차이 날까요? 여러분, 르네상스 미술의 보물창고는요, 피렌체에 있는 우피치 미술관입니다. 우피치 미술관에 표를 끊고 들어가시면요, 방 넘버 3, 세 번째 방에 딱 들어가시면 그게 첫 번째 방이에요. 딱 들어가시면 정면에 바로 이 그림이 딱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반기는 거죠. 여기부터 르네상스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서 왼쪽으로 딱 돌려보면 어떤 그림이 있냐? 아까 그 스승의 그림인 치마부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딱 돌리면, 앞으로 딱 보면은 바로 이 지오토의 그림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두 작품의 차이를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제가 한번 비교를 시켜놨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두 작품에서 어떤 차이가 있나요? 자, 왼쪽은 치마부의 작품이고요. 오른쪽은 지오토의 작품입니다. 한쪽은 중세의 그림이고 한쪽은 르네상스의 그림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자, 선생님 한번 대답해보시겠어요? 후광입니다. 후광. 어떤 후광입니까? 어떤 차이가 있어요? 지금 치마부의 그림을 보면 그 아기를 안고 있는 그 사람의 뒤에 후광이 있습니다. 후광이 있죠, 이게. 그런데 아기의 뒤에는 후광이 없고요. 또 다른 차이. 예, 선생님. 오른쪽은 밑에가 저 위에 사람을 쳐다보는 거가 있고요. 예. 왼쪽은 쳐다보질 않고 이쪽을 바라보고 있죠. 예, 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 맞아요.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십시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또 다른 거, 또 다른 차이를 볼 수 있으면, 예. 자, 왼쪽 중세 시대는 굉장히 어둡고요. 어둡고. 오른쪽은 굉장히 밝습니다. 밝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답변해 주신 선생님을 위해서 박수를 한번. 예. 자, 계속했으면 좋겠는데. 예. 자, 관점의 차이를 느끼십니까? 관점의 차이. 그죠? 지금 이 천사들은 전부 우리를 보고 있죠. 그죠? 중세의 천사들은. 이 지오토의 천사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저 성모를 향하고 있죠. 그죠? 그 현격한 차이를 설명드릴까요? 자, 보십시오. 이쪽을 제가 확진해 볼게요. 확대했습니다. 여러분, 성모의 가슴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중세 시대에 성모를 여성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죠? 그죠? 중세 시대의 성모는요, 그냥 입체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오토의 작품에서는 보십시오. 여성성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죠? 여성성이 드러났다. 성모를 인간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큰 차이죠. 인간의 모습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습. 아니, 인간의 관점에서 인간을 보겠다는 것이 바로 르네상스의 정신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어떤 작품인지? 이 작품입니다. 울트라마린, 저 푸른색이 그냥 전체를 에워싸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르네상스의 분기점이죠. 바로 여기에서 르네상스가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 장면만 좀 보겠습니다. 한 장면. 보면은 이 예수께서 이제 무덤에 묻히기 직전에 그의 가족과 그의 제자들이 슬퍼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서 하늘을 날고 있는 천사들의 얼굴을 한번 자세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주 심각한 천사의 표정이 보이죠? 이 천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걸 천사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얼굴이? 중세 시대의 천사를 저렇게 그리면요, 큰일 납니다. 화가가. 왜? 천사는 어떤 존재죠? 신과 인간을 매개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그려야 돼요.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의 시신 앞에서 울부짖는 천사 얼굴에서 인간의 슬픔의 표정이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런 심각한 표정의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작품 하나 볼까요? 여기는요,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일으킨 예수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참 재밌게 보는 장면은요,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연회장이라고 그래요. 이 파티, 이 잔치, 결혼식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인데요. 이 사람이 포도주 맛을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성모의 표정이 굉장히 애처롭죠. 이 연회장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이죠? 인간아, 너 그러다가 죽는다. 이런 표정이에요. 그죠? 이 배를 보세요. 이 배하고 이 술독하고 비슷해 보이죠. 그죠? 너 인간아, 너 그러다가 죽는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 굉장히 위트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간적이라는 거죠. 인간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지오토의 또 다른 명작이 있습니다. 성 프란체스코에 대한 그림입니다. 이 성 프란체스코가 성자죠.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 그림인데요.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성 프란체스코 수도에서 무슨 문제가 생겨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오래전에 돌아가셨던 성 프란체스코께서 보시는 것처럼 기적을 일으키면서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돌아가신 분이 나타나신 겁니다. 쫙 공중부양을 일으킨 거예요. 보시면 다리가 없어요. 다리가. 뭐예요? 공중에 떴다는 거예요. 쫙 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회의를 하다가
갑자기 성 프란체스코가 나타나니까 당황해서 막 깜짝 놀라서 기적을 바라보면서 막 그냥 놀라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지오토가 어떻게 이 작품을 그렸느냐? 이 한쪽 구석에 있는 이 사람을 보십시오. 어떤 표정을 짓고 있습니까? 이런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무슨 표정이죠? 의심하는 표정이에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돌아가신 분이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솔직한 감정, 인간적인 감정, 본질적인 감정을 드러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당 안에 그려진 그림이에요. 제가 어느 통신사에서 이제 제가 강의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한 임원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교수님, 저 장면은 의심하는 장면이 아니라 몰래 전화를 받는 장면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전화를 받는 것 같아요. 네. 이러한 지오토의 그림을 15세기 초반에 개성한 사람이 바로 마사초라는 인물입니다. 마사초. 자, 이 마사초가 어떤 인물이냐?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요. 15세기 초반의 인물인데 15세기 초반에 트로이카가 나타났습니다. 피렌체에. 건축에는 브루넬레스키, 조각에는 도나텔로, 그리고 회화에는 마사초였습니다. 굉장히 젊은 나이에 죽었는데요. 이 사람이 사실 좀 오래 살았으면 아마 서양 미술사는 방향을 완전히 틀었을지도 모를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제가 특별히 좋아해요. 왜? 너무 위트가 넘치고요. 너무 인간적이에요. 15세기에 그냥 그 트로이카가 우연히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누군가가 있었어요. 누굴까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네온 바티스타 알베르티라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한번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네온 바티스타 알베르티. 천재 중에 천재였습니다. 볼로냐 대학 법학 박사였는데요. 이분은 과학자였어요. 특별히 수학자였습니다. 이 수학자가 라틴어를 너무 잘 써가지고요. 교황님의 법률석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황 측에서 일했는데 이 사람이 워낙 뛰어난 수학자다 보니까요. 이 아름다움의 이유를 우리가 흔히 아름답다고 할 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수학적으로 규명합니다. 그래서 쓴 책이 회화에 대하여, 조각에 대하여, 건축에 대한 책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회화에 대하여, 조각에 대하여, 건축에 대하여. 무슨 말입니까? 혼자서 다 해먹었다는 거예요. 네? 혼자서 수학하고 법학하고 교황님 비서하고 예술에 대해서 그냥 정리했다. 바로 이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15세기 초반에 트로이카가 나오게 됩니다. 왜? 그 세 사람의 친구이자 스승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수학적인 이론을 미술에 적용했느냐? 바로 원근법이 적용된 겁니다. 원근법. 수학자였기 때문에요. 자, 보십시오. 이 원근법이 개발되고 있는 알베르트의 노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인간의 시선을 입체적으로 표현해서 마치 2차원 평면이지만 그것이 3차원처럼 보이게 할 수 있을까?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인간의 시선을 평면에 혹은 조각으로 혹은 건축물로 반영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그의 과제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원근법의 기초 이론을 만들게 됩니다. 그 알베르티의 깨달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원근법을 이제 전 유럽으로 확산시킨 사람은 어떤 인물이냐? 바로 이 잘생긴 듀르라는 인물이었어요. 독일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평면에 그 원근법을 도입해서 사람을 입체적으로 자연스럽게 그릴 수 있을까를 실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그의 노트입니다.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은 이 상자를 입체적으로 표현할 것이냐. 그 벽면을, 그 틀을 만들었어요. 그 틀에 점을 찍어서 입체적으로 그것을 연결하면은 이게 입체적으로 보인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알베르트의 깨달음을 이제 이론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인의 누드를 그릴 때요. 보시는 것처럼 창틀을 만들어서 이제 금을 끈 다음에 이 점에다가 찍은 다음에 그것을 평면에 다시 옮겨서 하면은 이제 입체적으로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그 알베르티와 뒤로의 깨달음을 다시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알베르티의 제자격이에요. 물론 한 100년의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한 7, 80년의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이 레온 바티스타 알베르티의 제자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것입니다. 자, 이 다빈치가 그린 인간의 얼굴을 가장 이상적으로 그리기 위해서는 각 눈, 코, 입의 비례의 원칙이 어떻게 계산된다는 그 수학 이론입니다. 이 정도로 과학적인 인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알베르티의 뒤를 이었던 뒤러와 다빈치는요, 현상의 세계를 면밀히 관찰해서 그 현상을 어떻게 인간의 시각을 다시 3차원을 2차원으로 전환시키는가, 인간의 시선을 어떻게 3차원처럼 보이게 할 수 있을까를 면밀하게 연구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벌써 젊은 시절에 스테고지라는 작품을 그렸는데요. 이 잘 보시면은요, 여기에 한 개의 포컬 포인트가 보입니다. 그죠? 한 개의 포컬 포인트를 중심으로 모든 선이 일치됨으로써, 자, 이 작품은 입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최후의 만찬이라는 작품입니다. 자, 이것을 확대해서 다시 원근법이 어떻게 적용되나 볼까요? 한 개의 소실점을 향해서 모든 선이 직선으로 일치됩니다. 그죠? 자,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인간의 시선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물을 바라볼 때 한 개의 시선을 향해서 보죠. 그죠? 한 개의 포컬 포인트를 보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서 이제 15세기 전반까지 르네상스의 이론적 기초가, 인간의 시선에 대한 이론적 기초가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마사초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원근법이 처음으로 시도된 작품이 바로 이 마사초가 그렸기 때문에 그렇죠. 이 마사초가 그린 삼위일체라는 작품입니다. 산타 노벨라 성당에 가면은 이 그림이 있어요. 피렌체에 있는 성당, 아름다운 성당인데 벽면에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동상이 아닙니다. 벽면입니다. 벽면. 그런데 처음으로 저 벽면이 입체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자, 제가 이것을 이렇게 제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치 이게 지금 그림을 보고 있는데요, 그 뒤에 이런 입체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냐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했느냐? 바로 알베르티, 뒤로, 그리고 나중에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인간의 시선을 주목하면서 이런 그림을 완성해 냈다는 것이죠. 자, 그것이 바로 15세기 피렌체 르네상스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마사초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인간적이에요. 네? 그는 인간의 시선만 주목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그 감정, 그 느낌, 그 해학을요, 굉장히 중시했던 인물입니다. 자, 어떤 그림이 중요할까요? 두 가지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낙원에서 추방되는 아담과 이브입니다. 좀 확대를 해볼까요? 여러분, 이 두 분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참혹하죠? 저 여성의 얼굴을 보십시오. 이브의 얼굴이죠? 근데 지금 눈썹은 빠졌고요. 지금 탈모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뒤쪽으로. 그다음에 저 남자 아담의 표정을 보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중세 시대에 아담과 이브를 저렇게 그리잖아요. 그러면 화가는 잡혀가 죽습니다. 왜? 신성모독을 범한 거예요. 중세 시대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아담은 예수의 구약적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이브는 성모 마리아의 구약적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이브를 그릴 때는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거룩하고 아름답게 그려야 돼요. 멋있게 그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아담과 이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참혹하죠? 여러분이 지금 낙원에서 추방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거룩하고 아름답게? 천만의 말씀이죠. 우리는 낙원에서 추방될 때 이런 표정을 짓게 됩니다. 공포와 수치와 두려움을 가지게 되죠. 그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그렸다는 것입니다.
성모 마리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적 모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나군에서 추방될 때 이런 감정을 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처음으로 그리며 이제 마사초는 르네상스의 정신을 구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림 볼까요? 세례를 베푸시는 성 베드로라는 작품입니다. 자, 성 베드로는요, 예수의 12제자 중에서 어떤가라는 사람이었죠. 이분은 초대 교황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나 르네상스 시대에 성 베드로가 등장하면은요,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교황권을 상징합니다. 교황의 권위를 상징해요. 그렇죠? 자, 이 교황의 권위를 상징하는 성 베드로께서 이제 세례를 베풀 것입니다. 세례는 물을 부어서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겁니다. 기독교인을 만드는 거예요. 자, 물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이 세례를 받는 사람들의 표정이 조금 수상합니다. 보통 중세시대에 세례를 받잖아요. 그러면 두 손을 모아서요, 고개를 숙입니다. 순종하는 자세. 혹은 두 팔을 벌려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해요. 그런데 이 사람의 표정을 잘 보시면요, 어떻게 되냐면은 얼굴 인상이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몸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왜 그럴까요? 왜 이런 표정을 짓는 걸까요? 추워서 그런 겁니다. 보세요. 지는 두꺼운 옷 입고 있잖아요. 속에 내복까지 입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옷은 토가라는 옷인데요. 저렇게 입는 옷이 아니라 한계치를 두르는 거예요. 그런데 추우니까 자기는 내복까지 입고 토가로 두른 거예요. 엄청 추운 날, 영하 10도쯤 되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자, 뒤에 산을 보세요. 나무가 하나도 없죠? 무슨 말입니까? 추운 겨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저 오른쪽에 있는 사람, 저 사람 표정 보세요. 어때요? 이 사람 표정은 어때요? 추워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추워. 빨리 끝나면 안 될까? 왜 여름에 하지 이렇게 추운 겨울에 이걸. 얘는 왜 이렇게 시간을 끄는 거야 지금.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까? 성당 아닙니다. 그리고 성 베드로는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교황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교황을 상징하는 거룩한 존재 앞에서 이 사람은요, 지금 몸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인간은 아무리 거룩한 성 베드로 앞이라 할지라도 추운 겨울날 찬물 뒤집었으면 뭐요? 춥다는 거예요. 춥다는 거예요. 네? 지금 무릎을 탁탁 치시는데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 인간은 아무리 거룩한 성 베드로 앞이라 할지라도 추운 겨울날 찬물 뒤집었으면 뭐요? 몸을 떤다는 것입니다. 몸을 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르네상스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무엇을 주목한 거죠? 인간을 바라본 겁니다. 인간의 시선을 긍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림을 왜 보는 것일까요? 르네상스 강의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르네상스 그림들을 쫙 보여주면서 설명하리라고 생각하셨죠? 기대에 어긋나서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그림을 본다는 것은 사실 별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나는 왜 이 그림을 그렇게 보느냐예요. 나는 왜 저 그림을 그렇게 보느냐예요. 우리는 다 그림을 다르게 봅니다. 그렇죠? 각자 입장에서 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그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다르게 보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림은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제가 이탈리아 가서 다 설명해 드리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교수님, 이 그림 얼마일까요? 첫 마디가 그래요. 어떤 분은 이래요. 야, 교수님, 저 남자는 왜 저렇게 못생겼을까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분의 관심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뭘 주목해야 돼?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이 발견돼야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고요? 인간의 감정, 인간의 본질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시대를 원한다면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인간을 바라봐야 됩니다. 인간의 본질을 바라보아야만 새로운 시대, 아름다움의 시대, 창조의 시대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마사초의 그림을 정확하게 이해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르네상스 최고의 화가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라는 인물이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10대 때요, 길란다이오라는 선생님의 화실에 잠시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어떤 지시를 내렸냐면은, 저 마사초의 브랑카치 체폴에 가서 마사초가 그린, 선배가 그린 그림을 따라 그려와라. 그러면 내가 평가해 주겠다는 것이에요. 구도를 잡고 색채를 어떻게 잡느냐를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그 길란다이오의 문화에 있던 사람들이 이 성당에 가서 모사를 합니다. 모사를 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안에 들어가서 그림을 그리기 바빴어요. 그런데 미켈란젤로는 그림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서 있는 바로 이 자리, 바로 이 자리에 서서요, 물구름이 서서 저 마사초의 그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생각했겠죠. 마사초가 도대체 왜 저렇게 그림을 그렸을까? 왜 저 남자는 몸을 움츠리고 떨고 있는 모습으로 마사초는 그렇게 그릴 수밖에 없었을까?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고 했던 것일까에 대해서 주목했겠죠. 그때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에서 그림을 그리던 친구들이, 야, 미켈란젤로, 너 거기서 뭐하니? 빨리 와서 그림 그리라. 선생님 기다리시잖아. 빨리 가자. 그때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가 마사초를 알아? 무슨 말입니까? 구도나 색채를 따라 한다고 르네상스의 정신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라는 것이죠? 인간의 본질을 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질을 보고자 했던 마사초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르네상스의, 피렌체 르네상스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림을 그리고 있던 친구들이 화가 나겠죠. 그래서 막 뛰어나가지고요, 미켈란젤로를 집단 구타했어요. 미켈란젤로가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 그때 맞아가지고요, 코뼈가 주저앉았어요. 코뼈가. 그래서 평생 그는 코뼈가 주저앉은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이게 미켈란젤로의 동상인데요, 이게 코뼈가 주저앉아가지고요, 납작해요. 하지만 그의 상처 때문에 그는 르네상스의 핵심, 인간의 본질을 보겠다는 마사초의 정신을 이해함으로써 르네상스 최고의 예술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께 해드린 7번째 강의였습니다. 첫째, 라비타 돌체. 무슨 뜻입니까? 돌체한 삶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가슴이 뛰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에 빠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새 시대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 비타 악티바, 활동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하는 삶을 살 때, 단테처럼 비록 그것이 엄청난 희생을 요구하더라도 활동하는 삶을 살 때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마지막으로, 인간과 사물의 본질을 발견함으로써 원근법이 발견되고 그것을 통해서 미켈란젤로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제 7번째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